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국내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5,000피를 목표로 내세울 때만 해도 먼 미래 같았는데 이제 5,000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6,000을 돌파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가 연일 새 역사를 써가고 있지만 동시에 또 공포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이 독보적인 랠리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가 언제까지 지금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나오셨고요. 현대차증권 김재승 연구원, 또 유한타증권 백기련 반도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의 상승 속도,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서도 상승률 1위,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뭐 7,000포인트 목표치 제시했을 때 그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부산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죠? 지금 주요 증권사들 코스피 전망치가 거의 대부분 이제 평균 7,500포인트에 이제 평균이 됐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평균이고요. 그랬군요. 뭐 8,000까지 제시하는 하우스들도 많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8,000. 네. 8,000 맞습니다. 제시했었죠. 그럼 이제 정말로 7,000이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치, 타겟팅할 수 있는 목표치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뭐 하루에 100포인트 정도 오르는 속도를 감안하면 너무 빠른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주가 상승을 보면 5,000에서 6,000 오를 때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저는 실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아직 나오진 않은 실적이지만 올해의 그 영업이익 코스피 컨센서스가 3개월 전 대비해서 한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만큼 오른 거를 그냥 다 반영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대부분도 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향이 받쳐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디램 가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상승분만으로도 코스피 7,000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금의 유동성까지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 팔고는 있습니다. 9조 원 정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기관이 매수 주체인데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9조 정도 지금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것도 지금 뭐 비싸서 팔거나 아니면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매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한국의 비중이 너무 많이 차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는 매도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뭐 비중 조절이 되고 나면은 외국인들 매수세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머니무브 예금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넘어오는 머니무브의 가능성까지 대비한다라면 주가가 오늘 조금 조정받기는 했지만 만약에 큰 폭의 조정을 받더라도 매수 대기 자금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주가는 뭐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세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세가 너무 좋잖아요. 이런 장에서는 사실 밸류에이션 측정이 무의미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말이죠. 다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백영원님. 네, 저희는 사실 반도체는 아직 밸류에이션을 논하기에 앞서서 EPS가 사실 분기별로 20%, 30%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 오늘 아침 자료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저희 메모리 가격을 보면 뭐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이제 올해 26년도 1, 2분기 실적을 합쳐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을 저희가 한 170조 원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시장 컨센이 한 140조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20에서 25% 정도 눈높이를 1분기, 상반기 것만 해서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아직 업사이드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7,000이라는 숫자도 지금 5,000에서 6,000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럼 7,000 달성하는데 얼마나 걸리게 되지? 뭐 이제. 그런 속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사실 근거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거가 달라지지 않았다. 강수장의 근거가 달라졌냐 안 달라졌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기업들의 이익 실적
반도체 업종이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전망치를 본다면 우리나라 그런 이익들 전망치 상향 수정 저는 크지 않다고 아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 중에서도 일부 보수적으로 보시는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상향 수정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수정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가가 한 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결국에 머니 무브. 사실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개인들의 머니 무브가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1월부터는 확실하게 강하게 개인들의 머니 무브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 강세장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추가되었고 또한 더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사실 큰 매크로 사이드로 봤을 때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한 달러화 약세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신흥국 네. 증시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도 올해 아직 두 차례 인하 전망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불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강세장은 강세장인데 또 한켠에서는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기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소위 얘기해서 공매도 잔고, 대차거래 잔고도 15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대차 잔고가 지금 2개월 만에 한 40조 정도가 늘었거든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 50%가 올랐고요. 대차 잔고도 한 50% 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면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잔고의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뭐 대차 거래 안에서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은 매도를 전망하고 숏 포지션을 잡는 건데 나머지 차익 거래나 아니면 해지 포지션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대차 잔고 지금 150조 중에서 공매도 물량 순수 공매도 물량은 한 20조 정도가 순수 공매도 물량이고요. 나머지는 뭐 차익 거래라던가 해지 포지션 아니면 ETF 운용사들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잔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게 전부 다 쇼포지션의 물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증시가 오르면 대차 잔고도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상승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같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 물량도 같이 늘어나긴 합니다. 그렇게 돼서 공매도나 아니면 최근 들어 개인들도 이제 인버스 까지 계속 매수하는 개인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 코스피를 경험하셨던 분들, 박스피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지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 레벨에서는 이제는 좀 빠져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대응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차 잔고가 단순하게 급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지금 주가 상승분 정도의 급증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급격한 뭐 충격이나 조정이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거고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작년 상반기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면 같이 출렁이고 뭐 지금 연준 의장을 상대로 공격하면 그거 갖다가 막 같이 흔들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 충격 그때 왔었을 때 보고서 냈었을 때 미국은 크게 흔들려도 우리 안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나홀로 이 강세장을 보이는데 상당히 놀란 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팔면 코스피가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면 코스피가 올랐죠. 이거는 욕조 안에 물이 개인이나 기관은 똑같은데 외국인이 들어올 때 욕조 물이 오르고 넘치고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새로운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 머니 무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외국인이 빠지면 증시가 빠져야겠죠. 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수를 말아 올린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결국에 왜 외국인 아니면 해외 쪽의 반응이 지금 없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들의 머니 무브가 그만큼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거기에는 일부 포모 현상도 있는 것 같고 네. 더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꺾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머니 무브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요소로 인해서 이제 머니 무브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에 대한 전망이 중요한데 저는 이거의 머니 무브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이것이 뭐 외국인 아예 해외 쪽 그런 움직임에 영향을 안 받는 장이라고 본다기보다는
내부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해진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와도 내부의 수급으로 우리가 버텨낼 지금은 체력이 강한 상태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아까 저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싸지고 있어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은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으면 당연히 좀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밸류에이션 우리가 소위 말하는 PER이라고 할 수 있죠. 12개월 PER 같은 경우는 20년 평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평균보다 싼 지금 코스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머니 무브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꺼질 만한 장인가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반도체 섹터만 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삼성 하이닉스의 주가가 마이크론이랑 같이 움직였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빠르니까 마이크론이 먼저 선행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그렇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은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선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히 달라진 양상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 사실 그 저희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 그리고 국내 메모리 업체 특히나 하이닉스가 되게 링크가 돼서 많이 움직였었는데 네. 어제 저희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프리마켓에서 빠지고 시작했지만 하이닉스 어제 거의 10% 가까이 올라졌고요.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사실 어제 엔비디아가 빠진 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죠. 뭐 사실 저희 큰 시장에서 반도체를 좀 본다고 하면 이제 AI 이 전체 GPU 시장 밑으로 있는 밸류 체인들이 올해 상당히 낙수 효과를 많이 받게 되는 거고요. 특히나 올해 실적뿐만이 아니고 27년도랑 8년도까지 가시성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쉽사리 팔기도 쉽지가 않고 메모리 가격은 주별로 지금 스팟이나 아니면 계약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가격이 연으로 봤을 때 뭐 100%, 150%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사실 뭐 외국인 입장에서도 다른 테크를 다 판다고 하더라도 메모리를 더 모아갈 수밖에 없는 전략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서 5% 급락했거든요. 우린 이제 이거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엔비디아 실적만 놓고 보죠. 먼저 여쭤볼게요. 실적 서프라이즈였잖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 73% 매출이 늘었는데 이보다 어떻게 더 좋은 실적 냅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이렇게 늘었다는 거는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받게 될 수혜 사이클도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주가도 더 갈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닌가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전년 대비 성장률로 얼마나 더 움직였나 이걸 보는데 그 전년 대비 성장률뿐만 아니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도 오히려 그 지난 분기 대비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가 1분기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또 이번 분기에 발표했던 숫자보다도 분기 성장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5%나 어제 장중에 빠졌냐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실적은 너무 좋았지만 사실 시장 컨센서스 상단 숫자에서 크게 뭐 달라지지 않은 숫자 한 7% 정도 가이던스 차이가 났고 그게 그렇게 큰 또 수치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볼 때 투자자들이 궁금한 거는 이번에 지금 팔고 있는 블랙의 세대 말고 차세대라고 하는 루빈 제품이 얼마나 더 잘 팔릴지 이게 밸류체인 상에서 공급에 문제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저희 뭐 사실 이 채널들 대만 채널이나 이렇게 그 GPU 밑에 있는 엔비디아 채널들을 보면 루빈이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원래 1분기 중순 또는 말에 이제 루빈 초도 물량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한 5월, 6월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나 전자나 엔비디아나 셋 다 주가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가보죠. 어쨌든 지금 가장 시장의 메인 포인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단순하게 보면 이거란 말이죠. 지금 외국계 증권사도 계속해서 목표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선은 얼마나 오르냐는 이제 디램 가격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보다는 오히려 디램 가격이 얼만큼 더 상승 여부가 있느냐인데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계속 오르고 있고 얼마나 오를지는 예상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관점이
그래도 여전히 뭐 선행 PBR 10배거든요.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 보는 입장에서 여전히 싸다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랑 뭐 마이크론이랑 비교하더라도 실적은 이제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더 높은데 시가총액은 여전히 마이크론이 더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싸다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실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뭐 글로벌 기업들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매수를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저는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여전히 싸다라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더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나가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책정할 때 이게 싸냐 비싸냐 보통 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싸네요. 확실히 싸네요. 네. 그러면 저 마이크론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꽤 있다고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도 잘 보고 있고 삼성전자도 잘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잘 보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더 못 받고 있냐를 본다면 결국에 현재 잘 버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얼마나 지속성 있게 잘 벌 수 있을까에 더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당연히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잘 벌 수 있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얼마나 이 슈퍼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내후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쪽에 관심도가 있는데 결국에 그거는 반대로 말한다면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런 투자, 소위 말하는 자본 지출이라고 하죠. 캐펙스 투자가 이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발생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도 거의 100% 다 써야지만 이젠 이러한 자본 지출을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올해까지는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걸 알겠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투자하겠어? 라는 우려가 존재 약간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느꼈던 것이 결국에는 에이전트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좀 확인시켜 줬다는 것도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는 포인트는 결국에 하이퍼스케일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버린 AI도 투자를 할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또 AI를 추가적으로 소비할 거로 전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나타난다면 나타날수록 또한 거기에 로보틱스 등 다양한 AI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는 이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고 밸류에이션을 마이크론만큼 아니 그게 더 넘어가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부사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어떤 부분인가요? 아까 그 마이크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져가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도 한 50%까지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주가 기준으로. 현재에서 50%요? 맞습니다. 밸류에이션만 현재 같이 가져간다면 100만 원이면 단순 산소 150만 맞습니다. 원. 그럼 지금 목표가 최상단 170만 원에 거의 80% 수준까지. 맞습니다. 지금 백기련 연구원님 목표 주가도 아까 저희 들어오면서 저희도 160만 원 여쭤봤는데 보고 있고요. 네. 말씀에 공감하세요? 그럼요. 네. 오늘 아침 저희 발간 자료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네. 뭐 하이닉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가격뿐만이 아니고 네. 올해 이제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엔비디아 신제품과 링크되어 있는 HBM 신제품이 또 하이닉스한테도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같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아까 이제 가시성이 좀 잡혀야 이 회사를 좀 더 세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국내 이 테크 주식을 볼 때 외국인들 관점에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잉여 자본 현금 흐름하고 주주 배당 이런 관련된 중장기 계획들이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정부 주도하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스토리들이 뭐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실적 관점에서나 모멘텀 관점에서 하이닉스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자면 엔비디아 실적에서 중국향 매출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해외 다니면서 반강제적으로 세일즈한 중동 매출도 아직 반영 안 됐. 그럼 사실 더 매출 사이즈가 커질 여력은 되게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이퍼스케일러 위주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하이퍼스케일러만 언제까지 영원히 공격적인 자본 지출을 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중동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 국가들도 결국 AI 투자는 사실 필수 인프라처럼 이제 돼 가고 있는 상황이면은 우리의 반도체가 팔려 나갈 곳들은 아직 무한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너무 이제 동화 같은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영호님 환하게 웃으셔서 질문 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엔비디아 실적도 그렇고 뭐 중화권에 대한 매출이 그간 비중이 컸을 때가 거의 10% 후반에서 2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 매출을 다 제외하고 나서도 이렇게 높은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리고 3월 말에 있을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대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나 아니면 AMD 중국향이 좀 터져줄 수 있다, 길을 좀 열어준다라고 했을 때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게 당연히 또 국내 테크 흐름에는 되게 좋은 영향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26을 글로벌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신에서 주목했던 게 여러 뭐 스펙도 있고 AI 기능도 있지만 가격을 많이 또 주시하더라고요. 그냥 플러스 모델 기준으로 10% 가격 인상. 국내 가격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울트라 모델이 200만 원을 넘었다. 이게 이제 칩플레이션 때문이다. 칩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결국 최종 제품 가격이 이런 식으로 전가가 되고 있다. 이게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는 거죠. 이거 무한정 올라가서 최종 가격에 다 반영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건 마진 압박 아니겠습니까? 사실 디바이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그만큼 칩이 다른 데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고, 그것의 수혜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다른 디바이스 가격이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는 용납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납 가능한 시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하지만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마이크로적인 아니면 뭐 개별적인 디바이스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전체적인 칩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미국 금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극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의 변화를 자극한다면 저는 걱정이 되는 것 같고, 또한 트럼프가 결국에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런 칩플레이션에 대한 발언만 해준다면 사실 투자 심리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칩 가격이 너무 높다, 아니면 성장도 의약품처럼. 예, 맞습니다. 물론 거기에 관세를 매긴다던가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면 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언급만 하더라도 칩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높은 가격은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적당히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지금 디바이스 가격의 그런 가격 상승은 칩이 다른 쪽, 특히 AI 쪽이 잘 팔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거는 큰 우려가 안 된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나타나는 매크로 관점에서 나타나는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트럼프나 금리 뭐 인하 사이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사실 정반합의 원리가 작용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반도체 가격 뭐 품귀라고 해서 언제까지 가격을 계속 올려서 이게 결국에는 세트업체들한테 전가되는 이 양상들을 소비자들이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거기 충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은 과거랑은 다른 게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죠. 정반합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그냥 IT 전자기기의 수요가 반도체와 맞아떨어지는 수요와 공급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장이 너무 크게 열린 거죠. AI라는 시장이 너무 크게 걸려서 거기서의 수요 쏠림이 너무 극단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젯밤에 IDC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스마트폰 매출이 한 13% 정도 급감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으로 나가는 수요보다는 오히려 AI 쪽에서 나가는 반도체 수요가 극단적으로 지금 많고 수요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요의 감소는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연구위원님께서 그 통화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과거와 다른 사이클이 또 다른 게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반도체 호황기가 2018년, 2021년 이때 호황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황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급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통화 정책 사이클이 반도체 호황은 경기가 좋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IT 기기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그 호황이었고,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통화량은 줄어들고 반도체 디램 가격 오르다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들이 18년, 21년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도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일본은 올리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주요 국가들은 이미 내려놨고, 대부분 이제 올해는 동결 유지, 미국은 2회 인하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 환경 하에서 AI라는 이 새로운 정책 모멘텀, 산업 모멘텀이 드러난 거는 과거랑은 비교하기에는 지금은 또 다른 시대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뭐 수요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기한 의문은 좀 기우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백영호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새로운 반론은 아니지만
지금 중국 업체들도 생산량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사양이 낮은 저가 D램 쪽, 범용 D램 쪽에서는 중국향 제품들이 꽤 늘어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네, 저희 일단은 뭐 반도체 가격 인상 때문에 세트의 출하량이 감소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 IT 시장에서 두 가지 갈래로 지금 나눠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이엔드 시장들, 아까 말씀하신 200만 원대의 스마트폰이나 뭐 180만 원 이상의 노트북들 이런 시장을 보면 칩 가격 높아서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되게 견조합니다. 작년보다 뭐 한 1, 2% 정도 더 잘 팔리는 제품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에 로우엔드 시장이라고 하는 이 50불대 밑에의 스마트폰 시장이나 뭐 한 70불대 밑에의 노트북 시장 이런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칩 가격 인상에 따라서 아예 그냥 세트 판매 주체자들이 재고도 지금 안 가져가려고 하고 판매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전년 대비 감소율이 되게 셀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런 두 가지 양상의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어쨌든 사람들이 사고 싶어라 하니까 칩 가격이 오르든 세트 가격이 오르든 할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수요가 아니다라는 점들을 주목을 해서 일단 좋게 보고 있고 말씀 주신 그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로우엔드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이 세트 시장에서 하위급 메모리 시장들은 사실 중국 업체들이 계속 가져가고 있는 시장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상반기에 중국의 D램 공급 업체인 CXMT가 상장을 하고 하반기에 YMTC 낸드 공급 업체가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텐데 그 회사들이 만약에 캐펙스를 올해 대규모로 이제 상장하면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메모리 로우엔드 칩 시장에서는 약간 영향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수급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AI 시장이나 아니면 잘 팔리는 이 하이엔드 시장의 물량들만 대응하더라도 칩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가격이 시장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가 흔들릴 가능성들은 좀 적다. 근데 중국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리스크 정도는 그냥 뭐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수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엔비디아 실적 계속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과 요즘에 계속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 보면 늘 최근 한 몇 분기 동안 반복됐던 거는 실적 발표가 나도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생각보다. 실적은 늘 서프라이즈였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기대치가. 그럼 이제 이런 식의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할 만한 실적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의문. 그 잣대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사람들의 시선 눈높이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 제가 작년 2분기 실적 나온 날 주식을 샀었거든요. 네. 이 실적에도 주가가 빠진다고 이건 말이 안 되라고 샀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발표하고 나서 다음 날 주가는 크게 빠지는 것 같고. 똑같은 패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생각하기에 1등이잖아요. 1등 기업인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95점 맞은 것 같고 주식 투자자들은 그거를 이제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실적 발표 이후로 빠졌지만 다시 다 반등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매도 압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같이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에만 너무 가혹한 잣대가 들이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MD랑 메타가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나왔을 때도 네. 주가가 확 뛰었거든요. 네. 그 전에 사실 엔비디아 공급 계약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별로 그냥 좀 오르다 말았어요. 네, 1등 기업이라서 이게 더 엄격한 잣대인 건지. 네, 1등 기업인 것도 그렇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에 GPU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신규 고객사들을 런칭을 하는 게 엔비디아한테 적용을 했을 때나 AMD 적용을 했을 때나 그냥 당일의 호재성 뉴스에 좀 불과하게끔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아진 눈높이에 충족을 못하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 좀 부진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주식을 볼 때는 중장기로 이 회사가 그 따라오는 2위나 3위 업체들한테 밀리지 않고 네. AI, GPU나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 쿠다 플랫폼 기반으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입지를 계속 강화할 수 있는지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도 사실 좀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사실 문제가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1위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도 누리지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무던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주가가 그에 그렇게 크게 신통치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랫폼도 되게 다양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에서 1등 기업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그 전체 시장에서 병목 현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2023년, 2024년 우리 GPU 구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잖아요. GPU 못 구해서 난리였죠. 그 당시에 그랬던 시절이었었다 보니까 GPU가 제일 중요했던 병목 현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본다면 지금 병목 현상의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체 사이클 안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병목 현상을 만드는 건데 그것이 지금 메모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발생했던 문제고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쪽에 시장의 관심도 가장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중요한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게 GPU도 그렇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같은 반도체 섹터 안에 속해 있잖아요. 결국에는 테크에 대한 자금 이런 것들은 결국에 한정적이라고 본다면 그 안에서 자산 배분적인 관점에서 이런 GPU 자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좀 높여가는 모습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약간 엔비디아가 재미없어지는 모습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 약세가 우리나라 뭐 증시에 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이런 쪽의 얘기를 좀 수렴한다면 사실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GPU가 아닌 메모리로 많이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그런 자금 흐름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더 큰 범위의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월가를 강타하고 있는 게 AI 공포입니다. 수그러들지 않네요. 계속해서 영향이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젠슨 황이 열심히 막 방어도 하더라고요. 네. 너무 과하다? 아니다, 과하다. 지금 뭐 열심히 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우려라고 보시는 건지 합당한 의심, 공포라고 보시는 건지. 저는 뭐 합당한 공포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불안, 확신 이 국면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불안이었다면 사실은 AI 버블론 안에서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자금 공급이 메마르는 거에 대한 걱정이었다라면 네. 최근의 불안은 이제 사스포칼립스라고 하는 사스 기업들의 붕괴가 이제 또 다른 걱정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사스포칼립스 같은 이런 이슈들은 앞으로도 많이 더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쇼핑 AI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은 뭐 음식 추천하는 AI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뭐 쇼핑 AI가 나오면 유통망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해서 유통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런 이슈들은 언제든지 저는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방향, 특히나 이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본다라면 지금의 이 시장은 결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국면인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가 얼만큼 집행되느냐, AI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투자 집행이나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돼서 요즘에는 이제 조금의 불안감은 더 극대화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회사채 조달과 관련돼서도 지금은 시장이 좋지만 나중에 경색이 됐을 때의 조달 어려움들은 앞으로도 조금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백기련 위원님한테는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AI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이 흥미로운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빅테크들한테 그 전기료 의무와 관련된 서약을 받는데요. 네. 이게 전기료 인상된 부분을 빅테크들 너네가 이제 지불해라라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게 이제 서약을 받았다는 건 뭐 트럼프의 성격상 보면 받아내겠다라는 의지로 해석된단 말이죠. 전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갖는 의무는 또 이거 아닙니까? 아 이거 뭔가 수익성에 또 빨간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전기료 또 내야 되잖아요. 반도체도 많이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AI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는 게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맞죠. 저희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 이슈가 가장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 전 전력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 밸류체인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 칩 업체들이 칩을 지금 주기 위해서 그 윗단에 있는 빅테크 업체인 고객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는 빅테크의 향후 5년 계획들 그리고 빅테크가 향후 5년 동안 전력을 얼마만큼 어떤 토지에서 어디에서 쓸지를 다 확인을 하고 서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력이 사실 바틀렉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고 전력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뭐 빅테크 업체들의 현금 흐름이 좀 부담스러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우려가 나오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는 칩 업체들과 밸류체인과 다 얘기가 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TSMC 업체에서 이제 최근에 마지막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래요? 그때 얘기할 때도 GPU의 핵심 밸류체인인 대만 쪽이 사실 바틀렉이고 메모리 쪽이 좀 부족한 거지 전력에 대해서 크게 뭐 비용단이나 아니면 부족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력 때문에 만약에 테크 주가 특히나 메모리가 빠진다 이러면 그날은 무조건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회로 해석이 됩니다. 말씀 의견 듣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전력에 대해서는 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전에 나가서 사스포칼립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사스포칼립스가 왜 이렇게 충격이 클까를 봤을 때 사실 당장의 수혜주를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상상력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AI가 발전을 하면 이 기업들이 망하는 거는 좀 잘 알겠는데 어떤 기업들이 돈을 벌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뭐 인터넷 우리 혁명 당시에도 닷컴 버블 당시에도 전망은 다 맞았죠. 인터넷이 혁명이 일어날 거고 이제 네. 할 거라고 알았는데 실제로 그 어떤 기업이 성공할지는 맞추지 못했단 말이죠.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어떤 수혜주를 찾을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스포칼립스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당장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AI 모델 기업들이 결국에 올해 이제 하반기 정도에 상장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오픈 AI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상장 주식이 상장 주식이 되면서 주식 시장에 한 번 더 부스팅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스포칼립스에 대한 우려 당장 해결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저는 하반기에 있어요. 특히 엔트로픽 상장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와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의 체질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 기저에는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라는 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춤 잘 추네요. 네. 잘 추네. 아주 아재춤인데 저게 아저씨 춤이라고 하죠. 네. 저도 아저씨입니다. 참고로. 네. 자,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저게 이제 피지컬 AI로 연결이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대거 빨아들일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반대에 좀 비관적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 한 30조에서 높게는 한 150조까지 보는 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30년 동안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인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지금 1조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과거의 로봇 개발 기업과 현재 로봇 개발 기업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로봇은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이 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의 적자가 아닌 이번에는 새로운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업 가치라던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현상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현대차증권의 김지승 연구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고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에 AI 이렇게 투자 많이 했는데 올해와 내년부터는 이제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질 것 같고 그것이 첫 번째가 에이전트 AI고 두 번째가 피지컬 AI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테마성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긴 하니까요. 네. 하지만 지금 돈을 잘 벌고 못 벌고가 아니라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과도한 투자를 캐펙스도 하이퍼스케일도 마찬가지죠. 하이퍼스케일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투자해야지 투자자들이 좋아해 준단 말이죠. 투자를 안 하고 나 AI 포기할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 산업, 특히 피지컬 AI 산업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적자가 기록해져야지 어떻게 보면 얘가 그만큼 해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구나라고 이 투자자들이 인식하지 투자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겠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투자자들이 더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너무 반영하시지 마라. 오히려 이런 글로벌 테마성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가 올해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어떻게 보면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었기 때문에 그중 하나로서 이런
피지컬 AI 중에 하나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시간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워낙 뭐 6,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시장의 중심에 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올해 시작만 해도 올해 주인공은 코스닥이 될 수 있다. 뭐 정책적 수혜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몰렸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코스닥에 또 기회가 좀 올까요? 백영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네, 저희 IT 반도체 쪽에서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무조건이란 부사가 붙습니까? 그럼요. 네, 올해 무조건 없으면 안 되는 쪽이 저희 IT 쪽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 두 개 회사가 좋은 거는 물량이 막 늘어나서보다는 가격이 드리븐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드디어 물량들이 늘어나는 흐름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네. 밑에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 부품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드디어 Q그로스가 나오면서 실적이 랠리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소재 부품 회사들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3월까지 해서 그 4분기 실적들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분기별로 숫자가 이렇게나 좋아? 라는 소리를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서도 아마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저희 이제 커버리지 쪽에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하나머티리얼즈, 네, 한솔케미컬 이런 회사들한테부터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뭐 반도체 아니면 로봇 이런 종목단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다운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올해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는 이러한 반도체 이익 증익으로 인한 수혜 같은 것들, 또한 글로벌 이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외국인 자금 최근에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 수급 같은 경우도 훨씬 외국인들 자금은 그런 코스피에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특히 상반기까지는 코스피로 대응하시는 걸 투자자들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책, 삼천 스탁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조금씩 머니 무브가 이제 코스닥으로 퍼져 나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런 반도체 빅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코스피로 대응하시되 하반기부터 조금씩은 좀 관심도를 높여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소장님. 저도 김재승 연구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삼천 수작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5천 코스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건 한 3,600까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이었다, 그 영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AI가 만든 지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 기반으로만 본다라면 섹터별로 나눠보면은 코스닥 안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 로봇 이 정도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소부장의 경우에는 실적 기반의 성장이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 섹터에서는 실적 기반의 성장이 크진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의 성장이다라면은 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릴레이팅이 되는 부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릴레이팅이 된다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이 실적 발표 날 인터뷰를 통해서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시장이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강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미 월가를 강타하고 있는 AI 공포,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의 끝이 산업의 파괴라는 공포심으로 번진 거죠. 젠슨 황의 강변은 그 공포심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 증시도 그 걱정에서 계속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